안녕하십니까. 최덕신 변호사의 법률체크.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된 이슈 중에 이디스커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스커버리라고 하면 포렌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다 보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다 보면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것을 영문으로 표시된 책을 보면은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증거 개시입니다. 그 중에 디지털 증거 개시, 일렉트로닉 디스커버리, 이것을 이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요. 이디스커버리가 제도적으로 발전되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들이니까 활용을 하시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디스커버리가 이디스커버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2007년도에 국가보안법 부분이 소개되어 있는데, 최근에 종건당 판결이라든지 최근에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판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검찰의 실무상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숨겨놓은 빗장이라고 하죠. 비밀 장부를 갖다가 찾아내서 수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그런 수사의 어떤 그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압수 현장을 가도 종이나 장부가 없습니다. 전부 전산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이 없는 세상에 장부 없는 압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가보면 장부는 없습니다. 전부 컴퓨터, 그 다음에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 스토리지 장치에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압수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미징하는 방법, 카피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이 없는 세상, 장부 없는 압수의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모든 외국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정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세탁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삭제하는 것, 이런 쪽으로 대기업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대기업의 경우에는 포렌식 툴, 특히 이레이저 장비를 몇천 카피를 갖다가 구입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안티 포렌식이라고 하는 이런 포렌식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는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몇 기가바이트 정도의 분량만 해서 복사를 해도 건물 하나 정도의 분량이 나오는데, 하물며 테라바이트, 이제는 페타바이트까지 용량이 증가된 현상을 봤을 때, 이 실무를 하는 판사님이나 검사님들이 디지털 정보의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2테라바이트의 정보를 법정에 제출을 해라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프리미티브한 방법으로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교양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률 전문가, 특히 검사나 판사도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디지털 정보에 관한 문외한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디스커버리라든지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 디지털 증거에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소송, 수사, 증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부분들을 실무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디지털 포렌식 내지는 이디스커버리 정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입법,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그 보완책, 기술적인 보완책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을 저는 벌써 20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 개시와 관련돼서 각국의 그 비교법적인 검토를 좀 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증거 개시, 즉 디지털 증거를 갖다가 오픈해서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둬야 되는 증거 개시의 대상은 검사 측의 증거, 그 다음에 피의자 피고인 측의 증거, 공이 증거 개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도 피고인이나 피의자 쪽의 변호인이 제출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면 검사 쪽의 어떤 그런 입증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 이런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래서 검사도 비록 피고인이나 피의자 쪽에 어떤 그 유리한 증거는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게시 의무, 법원의 게시 명령 이런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게시 제한 명령 및 게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국 법상으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본법의 경우에 공소장 일본주의 규정 도입으로 증거 게시에 관한 입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거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증거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서 특히 중요하고 증거 게시로 인한 폐해 발생의 우려가 없으면 지휘권의 일환으로 개별적인 증거 게시가 허용되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증거 게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변호인의 증거 게시에 의해서 수사 목적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변호인의 증거 게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에 대한 열람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거 게시 업무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증거 게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증거 게시 요청을 거부하면 법원에 증거 게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 게시로 인해서 국가안보라든지 정인 보호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이 발생된다면 증거 게시 요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검사의 증거 게시 의무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측의 증거 게시 의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측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등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가 피고인 측에게 증거 게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증거 게시, 이디스커버리 관련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님, 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들이 증거 게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증거 게시 제도에 대한 그 입법 태도를 간단하게 먼저 보면, 기본적으로 이 증거 게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먼저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처분권주의, 이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소의 개시, 그리고 소의 진행, 소송 종결을 모두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변론주의라는 것은 주장 없으면 어떤 심리할 수 없다는 어떤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증거 게시 제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진실 발견 및 인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이 실체적 진실 발견 외에 당사자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증거 게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에서 증거개시 이디스커버리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을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입법가들이 이 이디스커버리 내지는 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아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형사소송법에만 또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뭐랄까 기형적인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공이 증거개시 제도가 입법화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이디스커버리라든지 증거개시 제도가 활성화되고 법정에서 효율적인 어떤 그런 그 디지털 증거가 제출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심리가 이루어져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내지는 어떤 그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스커버리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CFTT라고 해서 컴퓨터 포렌식 툴 테스팅 그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무협의회 NIJ라고 하는 곳에서 이 CFTT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에서 말하는 이런 고유한 의미의 CFTT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관장하는 어떤 그런 국가적 검증 기법이 개발되고 국가적인 툴, 국가적인 그 검증 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증거로서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포렌식 도구, 검증된 포렌식 도구가 활용되어야 되고 검증되지 않은 포렌식 도구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그 포렌식 도구를 통해서 추출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그래서 검증된, 인정된 그 포렌식 도구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이디스커버리나 포렌식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증인, 엑스퍼트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 전문가 증인에 대한 차별화가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이 전문가 증인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전문가 증인 제도는 채택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증인과 다를 바 없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디스커버리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존재 목적은 검사나 판사에게 자신의 조사 결과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사나 판사님들은 그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디스커버리라든지 포렌식이라든지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까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디지털 증거라든지 그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냐 하면은 이 포렌식 전문가들, 특히 엑스퍼트 위트니스 전문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고 사실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증인을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얼마나 제대로 된 전문가 증인을 양성하느냐에 따라서 소송 성패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가 증인이 소송 자료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법정에서 변호사를 보조하면서 내지는 검사를 보조하면서 전문가 증인이 법정에서 어떤 전문적인 증언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 어떤 그 법률가적인 자질을 가진 전문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들을 보조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전문가 증인들이 양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문가 증인을 그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전문가 증인이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을 할 때 어떤 그런 그 증언의 어떤 그런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몇 가지 지침, 몇 가지 어떤 그런 그 가이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어떤 내용들을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전문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첫 번째 전문 용어의 사용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사 결과와 의견을 설명할 때 복잡한 용어 대신에 간단한 용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셋째는 특정 질문에 관하여만 대답하고 질문의 의도에서 빗나가지 말고 그 이상을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대방 측 변호사나 검사와 구두로 다투지 말라. 다섯 번째는 상대방 측 변호사나 검사 등 질문하는 일을 응시하라. 여섯 번째는 전문가적 품행을 유지하라.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을 향해서 불필요한 웃음을 삼가하라. 일곱 번째는 질문에 차분하고 신중하게 답하라. 너무 느리게도 말고 너무 빠르게도 말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가능하면 노트를 보고 읽는 것을 피하라. 아홉 번째, 솔직하라. 조작하지 말라, 부풀리지 말라, 피하지 말라. 열 번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질문의 반복과 설명을 부탁하라. 11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경우 추측하지 말고 차라리 모른다고 대답하라. 이런 형태의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을 갖다가 가이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인정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렌식 기법 그 다음에 기술의 법적 규정의 효과로 현실과 규범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포렌식 행위의 규율에 엄격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자들 이런 포렌식에 관한 어떤 그런 입법을 하는 입법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분쟁 관련 당사자 혹은 대리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전문가 인정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